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세율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도 만나보고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우리 사회가 참 소통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쓰레기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역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쓰레기 통역가가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쓰레기 해설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 맥락,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겹쳐지면서 발생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도 되게 당면 문제들을 회피하는 정도의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가 흘러온 맥락들을 이해하면서 맥락 속에서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전반적으로 낮은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적어도 한 분야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쭉 지켜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회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쓰레기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내가 계속 진덕이 눌러 앉아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올림픽 이후예요. 올림픽 이전까지는 군부 독재 정권 시대였고, 사치품 규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소비는 어쨌든 계속 위축되어 있던 시기였고요. 근데 민주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들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본격적인 이제 대중 소비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이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폐기물 자원순환 행정이 시작된 것도 1990년대부터이죠. 90년대에는 사실은 쓰레기에 대한 인프라,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갖추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고,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은 이제 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흐름들이 왜곡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부터라고 봐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 세계 재활용품을 중국이 빨아들이면서 일종의 2000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를 전 세계 재활용 호황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활용 시장이 계속 끝없이 상승하면서 재활용 가격이 올라가고, 민간 재활용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재활용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모으기만 하면 돈이 되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좀 더 장기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선진화시키는 시기를 오히려 놓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리배출의 문제도 사실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분리배출 체계를 차근차근 밟아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는 것과 재활용되지 않는 것, 다음에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하나하나 정립하면서 쓰레기 관리 체계를 완성시켜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95년부터 어느 정도 초기에는 잘 작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2000년이 오면서 재활용 사업자들이 그냥 막 어떤 배출만 하면 사업자들이 다 가져가서 재활용을 해버리게 되니까 분리배출을 잘하든 못하든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재활용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표면 위로 도출이 안 된 겁니다.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잘하는 건지, 생산자가 물건을 잘 만드는 건지, 우리의 쓰레기 처리 인프라는 충분한 건지, 재활용은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건지, 현재의 재활용 수준은 충분한 건지, 재생원료의 품질은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그냥 다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다 덮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관리해야 될 책임은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당연히 민간에서 가져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자체 인프라를 깔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재활용 업체가 민간 업체가 안 가져가 버리면 지자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원래는 지자체가 충분한 공공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2000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천년만년 갈 것 같았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것이죠. 2018년이 이제 중국에서 전면적 수입을 금지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조치들이 계속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도 중국으로 계속 쓰레기 처리를 의존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때 이제 세계 재활용 시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원 플레이어라는 용어를 썼어요. 유일한 플레이어가 중국이었죠. 그런데 이 원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대체로 한 2030년 정도를 보면서 서서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전환을 해야 된다. 뭐 대체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이제 공산당의 결단에 의해서 2018년 금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갑작스럽게 탁 조치를 취해버린 거죠. 외부 요인에 의한 충격이 커지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적된 모순이 빵 터지는 거죠. 생산자가 바뀌는 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소비하고 나서 분리 배출을 해서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체인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소비자들은 그냥 분리 배출을 열심히 잘 하면 돼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분리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해주면 돼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양 끝단에서 해줘야 돼요. 생산자와 재활용 단계에서. 그러니까 생산자 자체가 생산의 변화를 통해서 재질 구조 개선을 해줘야 되고 재생원료를 써줘야 돼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 같은 게 이제 도입되려고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뭐 옛날에 꿈도 못 꿨던 것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변하니까 그냥 쑥 오잖아요. 아마 옛날 같으면 10년 동안 떠들어도 콧방귀도 아무도 안 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세계 추세가 이미 그렇게 가버리고 기업들 스스로가 재생원료 쓰겠다고 규제 이전에 먼저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생산자들이 그렇게 변해줘야 물건을 잘 만들고 재생원료를 써줘야 어쨌든 전체 순환의 고리가 완성이 돼요. 순환의 시작과 끝점에서 생산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생산자들이 쓸 수 있는 재생원료를 이 재활용 단계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쓸 수 있는 양질의 재생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선별을 잘해야 될 것이고, 선별을 잘하려면 분리배출을 잘해야 될 것이고, 분리배출을 잘하기 위해서 또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 체인들이 계속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현재의 포장이 이 상태가 오기까지의 쭉 이어져온 장기간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일시적으로 어떻게 바꿔요? 가령 생산자들의 경우에 포장을 바꾸려면 기계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 기계를 어떻게 다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도 야채와 채소 같은 것들과 공장에서 가공되는 식품들은 또 포장의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개별 포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라벨 붙이기 위해서 하거나 뭐 이런 등등 이유를 하는데, 신선도 유지와 관련해서는 포장재 없는 매장, 무포장 제품 판매와 관련해서 생협에서도 많이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시들어서 소비자들이 싫어해서 폐기율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포장을 하지 않으면서도 채소의 그 선도, 겉보기 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도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좀 더 근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겉보기 시들어 보여도 이것은 제품이 품질이 떨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겉보기 신선도 유지하는데 이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 개선을 시키는 것들을 더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소비자 눈높이에서 소비자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제 생협이면 조합원들을 그 방향으로 교육시키는데 우리가 좀 더 총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아쉬움도 들고요. 일단은 원칙이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죠.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것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진짜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될 영역이에요. 한 큐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카드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지루한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리고 재활용의 경우에도 비닐을 써야 된다면 투명 비닐은 모으자. 투명 비닐은 재활용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한살림 비닐 포장 중에서도 LDP 재질의 비닐과 아더라고 되어 있는 혼합 재질의 비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LDP만 모으면 그건 물질 제한이 잘 되는 재질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줘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LDP는 이렇게 모아서 재활용이 잘 되잖아.
LDP가 아닌 비닐은 빨리 LDP로 단일화시키자라고 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LDP로 그렇지 않으나 다 섞여가지고 재활용이 잘 안 되어버리니까 굳이 애를 써서 비닐을 단일 재질로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생산자들한테 설득을 못 시켜요. 잘하고 있는 게 유리병 재사용이잖아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가장 전통적이면서 가장 친환경적인 전략은 재사용 유리병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사용 유리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증금 전략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한살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한살림은 맨날 혼자서 하려고 그러냐. 정부의 정책을 요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정부하고 같이 해라. 내가 볼 때 이건 한살림 혼자서 못한다. 그리고 하나의 생협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지. 분리배출 표시에 신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어떻게 해? 분리배출 표시 봐. 분리배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리배출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지 표시 보면 다 나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야지. 여기서 더 들어가서 품목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분리배출 표시 제도 품목이 더 확대돼야 돼요. 지금은 포장재 한정해서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있는데, 포장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 쪽에서도 분리배출 표시가 의무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옷걸이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되는 거면 분리배출 표시가 각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는 그냥 분리배출하면 되는 것, 아니 그냥 분리배출 표시된 거는 분리배출 하게 해야 돼요. 자꾸 아더가 재활용 되니 안 되니 이 얘기를 지금 소비자 단계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분리배출 표시됐으니까 분리배출하면 됨. 대신에 분리배출했는데 재활용이 안 되면 빨리 재활용해. 우리가 요구해야 될 문제지. 분리배출해도 재활용 안 되네? 쓰레기로 버려야지. 이렇게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분리배출 표시를 계속 할 거면 어떻게든 재활용해. 재활용하게 해야죠. 분리배출 표시를 없애는 식으로 퇴행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는 일단은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무포장 제품들이 어떻게 확산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전략들이 쭉 로드맵 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포장 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와 범위가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무포장 제품으로 전환시킬 것과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그리고 무포장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한두 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또 생산자들도 설비에 그게 필요한 거니까, 설비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들이 설비가 교체 기간이 다가와서 교체해야 될 시점에 있는 때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정부한테 계속 요구해서 설비 개선 자금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전략을 세워서 무포장 제품들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냐. 다음 두 번째, 저는 선물 포장 같은 경우에도 한살림만에 선물 포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예 그러면 간소한 선물 포장 세트를 아예 한살림용으로 만들어 놓고 명절에 이거 선물합시다. 과대 포장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거 뭐 한살림 선물 세트 쓰면 돼. 그게 진짜 좋아.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리병 재사용 운동은 좀 정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표시에 신뢰성이 생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재활용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X 표시, 재질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은 사용 금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배출 표시, 이렇게 나가야 되죠. 어쨌든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소비자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느껴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느끼기 위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포장 문제에 대해서 역시 많이 조사하고 많은 문제를 느끼고 문제 제기를 소비자 조합원들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